안녕하세요. 고전 부엉이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깊이 한 권의 고전을 펼쳐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유럽 민담 속 보석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를 엮은 이는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민속학자였던 그림 형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인상적인 5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드립니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 7마리의 까마귀, 12왕자, 불량배들, 그리고 어린 오누이까지. 만약 지금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천천히 잠으로 데려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끝까지 듣게 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지적 여행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작은 빨간 모자. 옛날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손녀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빨간색의 자그마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모자는 소녀에게 매우 잘 어울려 소녀는 늘 그걸 쓰고 다녔고, 이로 인해 소녀는 작은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이리 온. 너 이 케이크와 포도주 병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할머니는 병이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으니 이것들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한낮이 되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출발하렴. 숲으로 들어가면 딴전 부리지 말고 길만 따라 얌전히 걸어가야 해요. 장난을 치다간 넘어져서 포도주 병을 깨뜨릴 테고 그러면 할머니께 드릴 것이 없을 게 아니냐?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 공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작은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속에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빨간 모자야. 저한테 다정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는 거냐? 할머니 댁에 가요. 그 앞치마로 싼 건 뭐지? 케이크하고 포도주요. 우리 할머니가 병이 드셔서 어제 우리는 이 케이크를 구웠어요. 할머니께 드려서 기운을 차리시게 하려고요. 내 할머니는 어디 사니? 작은 빨간 모자야. 여기서 15분쯤 더 가면 돼요. 새 그루의 큰 참나무 밑에 있어요. 개암나무 숲가에 있다고 말해도 좋고요.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은 아주 보드랍고 맛있겠어. 그 할멈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할멈하고 이 어린 것 둘 다 잡아먹으려면 교묘한 꾀를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와 얼마간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시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내 주위에 예쁘게 피어 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렴. 왜 넌 둘러보지 않니? 그리고 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넌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넌 마치 학교로 가는 아이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는구나. 생각해 보렴, 숲속을 여기저기 거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작은 빨간 모자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온 햇살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숲의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한 다발 꺾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야.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니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녀는 길에서 벗어나 꽃들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녀가 꽃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주위에 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소녀는 그 꽃을 향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늑대는 할머니의 집으로 곧장 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드릴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빗장을 들어 올리면 된다. 난 기운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늑대가 빗장을 들어 올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늑대는 말없이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곧장 가서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의 옷으로 입고 할머니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쓴 뒤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커튼을 잡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집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작은 빨간 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그 방이 아주 낯설게 느껴져 속으로 보통 때는 할머니 방에 있는 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으스스한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뒤로 제쳤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긴 했지만 할머니는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얼굴까지 푹 내려 쓴 괴상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귀가 커야 내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손이 커야 널 더 잘 잡을 수 있지.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요? 입이 커야 널 더 잘 잡아먹을 수 있지. 늑대는 그 말을 끝마치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쌍한 작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늑대는 뱃속을 채우고 난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더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은 그 집 옆을 지나다가 코 고는 소리를 듣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코를 골다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군.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는
늑대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냥꾼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내 놈을 찾아냈군. 난 널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겨냥하다가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다면 어쩌면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찾아내 그것으로 잠자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어 번 가위질을 하자 늑대 뱃속에서 작은 빨간 모자가 힐끗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몇 번 더 가위질을 하자 소녀가 밖으로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늑대 뱃속은 정말 캄캄했어요. 이어서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긴 했으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얼른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왔고 그들은 그 돌멩이들을 늑대 뱃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얼른 달아나려 했지만 그 돌멩이들이 너무 무거워 폭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늑대의 털가죽을 벗겨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앞으로 어머니가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 다음에도 빵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다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 역시 작은 빨간 모자를 유혹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번에는 조심하고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 늑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 늑대의 눈빛에서 흉악한 마음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길에서 벗어나기만 했다면 그 늑대는 대번에 나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우리 그 녀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도록 하자. 잠시 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줘요, 할머니.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릴 빵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소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회색 늑대는 저녁이 되자 작은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녀가 나오면 그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어둠 속에서 잡아먹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돌을 깎아 만든 커다란 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저 양동이를 들고 오렴. 어제 내가 소시지 요리한 게 있는데 소시지를 넣어 끓인 물을 그 양동이로 퍼 담아 저 구유 안에다 부으렴. 작은 빨간 모자는 소시지 끓인 물을 그 큰 구유 속에다 여러 번 부어 구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소시지 냄새가 늑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늑대는 코를 벌름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늑대는 목을 너무 길게 뺀 나머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붕에서 미끄러져 그 큰 구유 속에 풍덩 빠져서 그만 끓는 물에 데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빨간 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오는 동안 아무도 소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7마리의 까마귀. 옛날에 스라에 7 아들을 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의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윽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 보니 딸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몸집도 자그마했고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아기의 부모는 할 수 없이 집에서 세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아들에게 얼른 우물가로 달려가 세례식 때 쓸 물을 길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6 아들들도 그를 따라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7 아들들은 서로 먼저 물을 퍼올리려고 다투다가 그만 두레박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가에 멍하니 서서 그 누구도 감히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 고약한 놈들이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걸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아마도 딴 데로 가서 놀고 있을 거야. 아버지는 딸이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을까 걱정이 되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망할 놈들이 모두 까마귀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때 저주를 퍼붓자마자 그의 머리 위에서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석탄처럼 새까만 7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 사라져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번 입 밖에 낸 저주를 취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는 7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 깊은 슬픔에 잠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딸이 한 가닥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는 자기에게 오빠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몹시 아름답기는 하지만 오빠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건 바로 소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부모님께 가서 자기에게 정말 오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들이 그렇게 된 건 소녀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비참한 운명은 소녀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고 소녀는 오빠들을 구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오빠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오빠들을 구해내리라 결심하고 몰래 집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을 기억해낼 만한 물건으로 조그만 반지 하나를 챙기고 배고픔을 달래줄 빵 한 덩어리와 갈증을 달래줄 물병 하나, 그리고 다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등받이 없는 조그만 의자 하나만을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나선 소녀는 앞을 향해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세상 끝에 다다랐습니다. 소녀는 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해는 웬만한 어린아이들은 그냥 삼켜버릴 정도로 끔찍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달은 소름이 끼친다거나 끔찍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 소녀를 본 달이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 인간 고기 냄새야. 소녀는 질겁을 하고 달아나 별들에게 갔습니다. 별들은 소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별들은 각자 자기의 조그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별이 일어서서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닭다리가 있어야 유리산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내 오빠들을 찾으려면 그리로 가야 하거든. 소녀는 닭다리를 받아 1000조각에다 조심스럽게 싼 뒤 여행을 계속해 마침내 유리산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소녀는 닭다리를 꺼내기 위해 1000조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천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착하고 친절한 별들이 준 선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녀는 오빠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유리산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칼을 꺼내 자기의 새끼손가락 살을 베어내고 뼈만 남은 손가락을 그 무늬 자물쇠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문이 열렸습니다. 소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난쟁이 하나가 소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니, 얘야? 제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7마리의 까마귀들이에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 까마귀들은 지금 집에 없어.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렴. 그 난쟁이는 7개의 작은 접시에 담긴 까마귀들의 밥과 7개의 작은 잔을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그 7개의 접시에서 각각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었고 7개의 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 속에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를 휘젓는 소리가 들려오자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까마귀들이 집으로 돌아올 거야. 집으로 돌아온 까마귀들은 너무 배가 고파 곧바로 자기들의 접시와 잔 앞으로 달려들더니 차례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밥을 먹었지? 누가 내 잔에 물을 마셨지? 인간의 입이 닿은 흔적이 있는데. 막내 까마귀가 자기 잔에 담긴 물을 말끔히 마시고 나자 거기서 작은 반지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그것이 자기 부모님의 반지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여동생을 이리로 오게 해주셨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야. 소녀는 문 뒤에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오빠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들은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여동생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더불어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왕자. 옛날 어느 곳에 12아들을 둔 왕과 왕비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3번째 아이로 딸을 낳게 되면 위에 12오빠들은 죽어야 하오. 그래야 그 애가 이 나라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2개의 관을 만들어 거기다 대패밥을 채워 넣고 또 죽은 사람이 베고 누울 베개까지 하나씩 넣게 한 뒤 그 관들을 왕국 내의 어느 한 방에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그 방 열쇠를 맡기면서 누구에게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왕비는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막내 아들이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베냐민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얘야, 난 말할 수 없단다. 그러자 베냐민이 끈질기게 조르자 견디다 못한 왕비는 마침내 그 방문을 열고 대패밥이 채워진 12개의 관을 막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와 내 형들을 위해 이 관들을 만들게 하셨다. 앞으로 딸이 태어나면 너희들은 모두 저 관 속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될 거야. 왕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슬피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모두 이 왕궁을 탈출해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볼 테니까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내 형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렴. 그리고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번갈아 그 꼭대기에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도록 하렴. 만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얀 깃발을 올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좋다. 하지만 딸을 낳을 경우에는 빨간 깃발을 올리게 할 테니 너희들은 그걸 보는 즉시 도망쳐야 한다. 우리 선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나는 밤마다 일어나 너희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왕비는 12왕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왕자들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참나무 위에 번갈아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았습니다. 열하루가 지나 베냐민이 망볼 차례가 되었을 때 깃발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얀 깃발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빨간 깃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몹시 화를 내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집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지? 우리 복수하자. 어디서든 계집애가 눈에 띌 경우에는 무조건 죽여버리기로. 그러고 나서
왕자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햇빛도 제대로 비치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그 오두막집은 사실 마법에 걸린 집이었습니다. 형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내기로 하자. 베냐민, 너는 제일 어리고 몸도 약하니 집을 지키도록 하렴. 우리들은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11명의 형들은 밖으로 나가 산토끼와 사슴, 야생 비둘기들을 비롯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12왕자들이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왕비가 낳은 딸은 무럭무럭 자라 10살짜리 소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이마에는 금빛 별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잔뜩 쌓여있는 빨랫감 속에서 왕자들이 입던 셔츠 12벌을 발견하고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셔츠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입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그것들은 내 12오빠가 입던 옷들이란다. 저한테 12오빠가 있다고요? 오빠들은 다 어디 갔죠? 저한테 오빠들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거예요. 그 애들은 이 세상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왕비는 공주를 관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방문을 열고 대패밥과 베개 하나씩이 들어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관들은 내 오빠들의 시체를 넣어두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오빠들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몰래 도망쳐 버렸어. 그러고 나서 왕비는 공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오빠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공주는 12벌의 셔츠를 챙겨 들고 오빠들이 살고 있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하루 온종일을 걸어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마법에 걸린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이지? 청년은 소녀의 아름다운 용모와 왕실 사람들이나 입음직한 화려한 옷, 그리고 소녀의 이마에 박힌 금띠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공주야. 난 내 12오빠들을 찾고 있는 중이야. 오빠들을 만날 때까지 난 해가 하늘에 있는 한 계속 걸을 거야. 소녀는 청년에게 12벌의 셔츠를 보여주었고, 베냐민은 그 소녀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 막내 오빠 베냐민이란다. 소녀는 너무나 기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서로 꼭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 우리는 여자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기로 했단다. 여자아이 때문에 우리가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빠들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요. 아니,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여기 목욕통 속에 들어가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앉아 있어. 내가 형들에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소녀는 막내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냥 나갔던 11명의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그들이 먹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베냐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없었니? 베냐민이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몰라. 몰라. 형들은 하루 온종일 숲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형들보다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달란 말이다. 그렇게 하지. 자, 이야기해 주렴.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어요. 베냐민이 목욕통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실 사람들이 입는 옷을 걸친 소녀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 금빛별이 박힌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차례로 소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여동생을 사랑했으니까요. 이제 소녀는 오빠들과 함께 오두막집에 머무르면서 베냐민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오빠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사슴, 야생 비둘기들을 비롯한 온갖 짐승들을 사냥해 먹을 것들을 가져왔고 베냐민과 여동생은 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누이는 뗄나무를 해오거나 각종 야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캐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항상 그들이 먹을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집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침대 시트도 깨끗하게 빨아 덮어놓곤 했습니다. 오빠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했고 여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누이는 다른 날보다 특히 근사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온 뒤 그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옆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백합이라는 별칭을 가진 12송이의 백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오빠들이 식사를 마치면 한 송이씩 안겨주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12송이의 백합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화단에서 뽑아내는 순간 오빠들은 12마리의 까마귀로 변해 숲 너머로 날아가 버리고 오두막집과 정원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숲 속에는 소녀만 남았습니다. 소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노파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 무슨 짓을 저질렀니? 왜 그 12송이의 꽃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니? 그 꽃들은 바로 내 오빠들이었고 너는 내 오빠들을 까마귀로 변하게 한 거야, 영원히. 소녀는 울면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을 구할 방도가 없나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7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거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돼. 내가 한마디라도 말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내 오빠들은 그 즉시 죽게 돼. 7년을 1시간 앞둔 때라도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자 소녀는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틀림없이 제 오빠들을 구해낼 거예요. 소녀는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앉아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일도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왕이 그 숲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는 소녀가 올라앉아 있는 나무 쪽으로 달려오더니 공중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며 그녀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 왕은 이마에 금빛별이 박혀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기 아내가 되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소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소녀를 데리고 내려와 말에 태우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마음씨가 고약한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젊은 왕비를 욕하고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데려온 그 여자는 천한 거렁뱅이 계집애나 다름없어. 그것이 속으로 무슨 못된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벙어리라 말을 할 수 없다면 가끔씩 웃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웃지 않는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임이 분명해. 처음에는 왕도 그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헐뜯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왕궁 마당에서 불에 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2층 창가에 서서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왕은 왕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의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핥고 있을 때 만 7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12오빠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여동생이 그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헤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여동생을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되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그동안 자신이 왜 웃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술궂은 마음보를 가진 왕의 어머니는 왕궁 마당에서 끓는 기름과 독뱀들로
가득한 통 속에 갇혀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불량배들. 수탉이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무 열매들이 익을 때니 다람쥐들이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버리기 전에 우리 산으로 가서 배를 잔뜩 채워보자. 암탉도 선선히 찬성했습니다. 좋아. 우리 가서 근사한 시간을 보내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 나절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 의기양양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나무 열매 껍질로 조그만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차가 완성되자 암탉은 마차 안으로 들어가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마차를 몰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수탉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독하구나. 이 마차를 끄느니 차라리 걸어서 가겠다. 애초에 내가 마차를 끌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난 마부석에 앉아 마부 노릇은 하겠지만 마차를 끄는 건 사양하겠어.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던 오리가 꽥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둑놈들, 누가 너희더러 내 나무 열매 산에 와도 좋다고 하던 거기서 꼼짝 마라. 너희는 톡톡히 혼이 나야 해. 오리는 넓적한 부리로 수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멋지게 몸을 날려 오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수탉이 난폭하게 공격을 해오자 오리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 벌로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탉은 마부처럼 마부석에 올라탔습니다. 마차가 출발할 때 수탉은 기세 좋게 소리쳤습니다. 이랴,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라, 오리야.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바늘과 핀을 만났습니다. 그 두 여행자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마차 좀 세워주세요. 두 여행자는 날이 곧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또 길이 진창이니 자기네를 마차에 좀 태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 있는 제단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늦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호리호리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수탉은 자기나 암탉의 발을 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그들은 어느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으며 또 오리 역시 기운이 빠져 비틀거렸으므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여관 주인은 여관이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들이 지체가 높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관 주인에게 아양을 떨면서 오는 도중에 암탉이 낳은 알을 주겠으며 또 오리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리는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겨우 마음이 누그러진 여관 주인은 하룻밤 묵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갓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여 실컷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뜰 무렵이라 모든 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수탉은 암탉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가져와 부리로 쪼아서는 둘이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그들은 달걀 껍데기를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 버린 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바늘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늘의 머리를 잡고 그것을 여관 주인의 안락의자 바닥에 꽂아 넣고 피는 여관 주인의 수건에다 살며시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살그머니 여관을 빠져나와 벌판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원래 바깥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 오리는 여관 마당에서 잠을 잤는데 암탉과 수탉이 달아나느라 날개를 휘젓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리도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달아났는데 개울이 나타나자 그리로 뛰어들어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냇물의 흐름이 빨랐으므로 오리는 마차를 끌고 갈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여관 주인은 세수를 하고 수건을 집어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핀이 그의 얼굴을 긁는 바람에 얼굴의 가로로 뻘건 생채기가 났습니다. 곧이어 그가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위로 몸을 숙이는 순간 달걀 껍데기들이 튀어 올라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내 얼굴을 못살게 구네.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고약한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락 의자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펄쩍 뛰어오르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핀이 아니라 바늘이, 그것도 바늘의 머리가 아니라 뾰족한 끝이 그의 엉덩이를 세게 찔렀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 꼭대기까지 성이 나서 이 모든 것은 어젯밤 늦게 찾아온 그 녀석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앞으로 음식을 잔뜩 처먹고 돈을 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특히 그런 못된 장난을 치는 불량배들은 절대로 자기 여관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린 오누이. 한 소년이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우리 계모는 매일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곁에 가기만 하면 발로 차서 내쫓곤 했어.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껍질이나 먹다 남은 찌꺼기밖에 먹지 못했어. 차라리 식탁 밑에 앉아있는 개가 우리보다 나아. 적어도 그 개는 어쩌다 한 번씩 맛있는 고기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니까 말이야. 하느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누이야, 우리 여기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어린 오누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풀밭과 들판, 자갈밭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처지를 슬퍼해 주시는 거야. 저녁 나절 그들은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고픔과 긴 여행의 피로로 녹초가 된 어린 오누이는 속이 빈 나무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들의 잠자리가 되어준 나무를 따뜻하게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난 몹시 목이 말라. 샘이 있으면 당장 가서 물을 마실 텐데. 가만,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난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모이자 마녀이기도 한 그 못된 여자는 그 숲에 있는 모든 샘에 저주를 걸어 놓았습니다. 어린 오누이가 돌들 사이로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샘을 발견하고서 그 물을 마시려고 다가갔을 때 여동생은 샘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호랑이로 변해요. 여동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오빠는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서 날 물어 죽일 거야. 오빠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른 샘을 찾아낼 때까지 참을게. 그들이 다른 샘을 찾아냈을 때 여동생은 다시 그 샘물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늑대로 변해요. 여동생은 또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이번에는 오빠가 늑대로 변해서 날 잡아먹을 거야. 그래, 또 다른 샘을 찾아낼 때까지 참아볼게. 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그 물을 마실 거야. 너무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이 세 번째 샘가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번에도 그 샘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슴으로 변해요.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오빠는 사슴으로 변해서 나를 두고 달아나 버릴 거야. 그러나 오빠는 샘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숙여 그 샘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샘물이 오빠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어린 사슴으로 변해 샘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마법에 걸린 오빠가 너무 불쌍해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곁에 쭈그리고 앉은 어린 사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여동생이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그쳐 사슴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소녀는 금실로 짠 양말 대님을 풀어 어린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골프를 여러 가닥 뽑아내 부드러운 줄을 엮어서 그 줄을 어린 사슴의 목에 감긴 양말 대님에 묶었습니다. 그런 뒤 소녀는 사슴이 된 오빠를 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그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이 비어 있었으므로 소녀는 여기서 지내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나뭇잎들과 이끼를 긁어 모아 그것으로 어린 사슴이 누울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자신이 먹을 식물 뿌리와 산딸기, 나무 열매를 그리고
어린 사슴이 먹을 부드러운 풀을 구해왔습니다. 소녀는 그 풀을 자신이 직접 사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먹이를 잔뜩 먹고 기분이 좋아진 사슴은 여동생 주위를 장난치듯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소녀는 밤이 되어 피곤해지면 기도를 올리고 어린 사슴의 등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린 사슴의 등은 소녀의 훌륭한 베개가 되어 주었으므로 소녀는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주 근사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은 인적 없는 숲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 숲속에서 대규모의 사냥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와 사냥꾼들의 활기찬 외침, 그리고 사냥, 나팔 소리가 어린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린 사슴은 자기도 그 속에 끼이고 싶어 안달을 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 날 좀 내보내 주렴. 나도 사냥하는데 끼이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침내 여동생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나절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해. 난 저 잔인한 사냥꾼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테야. 집으로 돌아오면 저 문을 3번 두드리면서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라고 말해야 해. 그럼 난 오빠가 온 줄 알게 될 테니까. 오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어린 사슴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숲으로 나온 사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이 데리고 온 사냥꾼들이 이 멋진 사슴을 발견하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슴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사슴은 번개같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곤 했으니까요. 이윽고 저녁 나절에는 드디어 그 사슴을 포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쏜 화살에 사슴이 발을 조금 다쳤습니다. 어린 사슴은 지친 발을 절룩거리면서 달아났습니다. 사슴이 달리는 속도가 느려진 덕분에 사냥꾼 하나가 뒤를 계속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냥꾼도 그 오두막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는 어린 사슴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이내 닫혀버렸습니다. 사냥꾼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아두었다가 왕에게 돌아가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사냥을 하도록 하자. 한편 여동생은 어린 사슴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피를 닦아내고 상처 부위에다 약초를 붙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침대로 가서 쉬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하니까. 사실 그 상처는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사슴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또다시 밖에서 들려오는 그 활기찬 외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난 저기로 또 가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날 잡기는 어려울 거야. 여동생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오빠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난 이 숲속에 홀로 남게 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고. 난 오빠를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그럼 난 괴로워서 죽고 말 거야. 저 사냥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온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그가 그렇게 말하자 누이 동생도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어 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슴은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슴을 발견한 왕은 사냥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들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밤 늦게까지라도 저 사슴을 쫓기를 바란다. 하지만 절대로 저 사슴을 해치지는 말아라.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자 왕은 오두막을 찾아낸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나를 저 오두막으로 안내하도록 해라. 그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왕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러자 문이 열렸고 얼른 안으로 들어선 왕은 매우 아름다운 처녀와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본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처녀는 사슴이 아니라 머리에 황금관을 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걸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고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슴도 함께 데려가야 해요. 전 절대로 사슴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슴은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대와 함께 있어도 좋소. 그리고 그 사슴은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될 거예요. 이윽고 어린 사슴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골풀로 엮어 만든 줄을 사슴의 목에 걸고 그 줄을 잡고 사슴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은 그 아름다운 처녀를 자신의 말에 태워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에서는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처녀는 왕비가 되었고 그들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린 사슴도 왕궁 정원을 뛰어놀며 잘 지냈습니다. 한편 마음보가 고약한 계모는 의붓딸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이고 사슴이 된 의부사들은 사냥꾼들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계모는 속이 상해 끙끙 앓으면서 또다시 그들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을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이 못된 것만큼이나 얼굴도 못생겼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였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야. 왜 나한테는 행운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딸은 엄마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 이거사.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방도를 생각해낼 거니까. 마침내 그 적당한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고 없을 때 왕비가 아들을 낳자 그 늙은 마녀는 시녀로 변장하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목욕물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도 되살아날 거예요. 감기 드시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마녀의 친딸도 마녀를 따라 성으로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 모녀는 힘을 합해 기운 없는 왕비를 욕실로 데리고 가 욕조 속에 집어넣고는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습니다. 왕비는 이내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이를 해치운 뒤 마녀는 딸의 머리에 왕비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씌우고 왕비가 쓰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상과 몸매를 왕비처럼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녀라 할지라도 외눈박이 모습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눈이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 나절이 되어 성으로 돌아온 왕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가서 아내가 괜찮은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얼른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얼른 그 휘장을 닫으세요. 왕비님은 아직 빛을 보면 안 돼요. 왕비님은 조용히 쉬셔야 해요. 그 말에 왕은 얼른 침대 곁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침대에 가짜 왕비가 누워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어 아기 방의 요람 곁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모 외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아기 방문이 열리더니 진짜 왕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요람에서 아기를 꺼내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다 먹인 뒤 그녀는 아기가 배는 조그만 베개를 잘 부풀려 놓고 아기를 다시 요람 속에 눕히고 조그만 담요로 아기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사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슴이 자는 그 방 한구석으로 가서 사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방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유모는 보초들에게 가서 밤 사이에 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왕비는 밤마다 찾아왔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늘 그녀를 보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왕비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2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야. 유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사라지고 난 뒤에 유모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게 어찌 된 일이냐? 오늘 밤에는 내가 친히 우리 아기를 지켜보겠다. 밤이 되자 왕은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되자
왕비는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한 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야. 왕비는 보통 때처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한 채 그는 이튿날 밤에도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왕비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난 곧 아주 먼 데로 가야 해. 왕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 왕비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났으며 그녀의 두 뺨에 어리던 장밋빛 발그레한 기색까지도 되살아났습니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그녀의 친딸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재판소로 끌고 가서는 그들을 판결했습니다. 마녀의 친딸은 숲으로 끌려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되었고 마녀는 불에 던져져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녀의 몸이 재로 변해버리자 사슴은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부터 어린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함께한 5편의 동화는 단순한 전래 이야기 그 이상으로 시대를 거슬러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따뜻한 울림을 남깁니다. 빨간 모자가 들려준 순수함의 용기, 까마귀 형제들이 보여준 헌신과 회복, 12왕자의 침묵 속 사랑, 불량배들의 아이러니한 최후, 그리고 어린 오누이가 보여준 진실한 애틋함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전 부엉이는 앞으로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고전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들려드린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운이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고전은 언제나 곁에 있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전 부엉이였습니다.